안녕하세요. LH과 최용관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후로 또 한번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다양한 임플란트가 있는데 어떠한 임플란트를 선택해야 되는지, 또 임플란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식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제 임플란트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강조드렸던 게 임플란트는 수술이 아니다. 임플란트의 목적은 뼈에다가 티타늄을 박아대는 것이 아니고 상부에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부에 보철물을 만들고 그 만든 보철물로 저작 기능을 하고 심미 기능을 하고 발음 기능을 하고 이렇게 기능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그 탑다운 컨셉이라 그랬잖아요. 보철물을 생각을 하고 그 위에 그 밑에 커넥션을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임플란트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할 때는 잘 골라야 되겠죠. 어떤 임플란트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 하셨죠. 2014년에 작고 하셨었는데 그 브레네막 선생님입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고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끼의 장골에 정형외과 의사니까 뼈가 부러지면 그걸 이제 붙는 어떤 게 잘 붙나 하는 실험을 하던 중에 티타늄이 우연치 않게 이제 장골에 딱 붙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본인의 이름을 딴 치과 임플란트를 개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참 고마운 분이지요. 그래서 그 브레네막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치과 쪽에 서저리라는 개념이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도입이 되게 됐고 많은 치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서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좀 우리 치과 진료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브레네막 선생님이 처음으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임플란트랑 뼈 사이가 붙는데 다이렉트 컨택이다. 이거는 그 사이에 PDL이나 어떤 연조직이 없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다. 이런 골유착이란 개념을 처음 발견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티타늄 원석인데요. 다이아몬드가 보통 한 3000도 정도에 녹는다고 합니다. 근데 티타늄은 녹는 점이 3000도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알러지나 그런 게 많이 보고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금속 알러지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이 티타늄 안경, 티타늄 시계 이런 거를 많이 타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에 알러지가 굉장히 적은, 하지만 알러지가 보고되긴 합니다. 적다 뿐이지 없진 않아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훨씬 적고요. 그래서 이 티타늄이란 이름도 그 타이탄, 그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막 힘이 센 뭐 그런 분 있지 않나요? 또 뭐 그런 어떤 타이탄에서부터 이름이 유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태양계 행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알았는데 목성을 도는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의 이름이 또 타이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티타늄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임플란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은 요거 말고도 뭐 굉장히 정말 많죠. 너무나 많은 임플란트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정도 임플란트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메이저 임플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 이게 픽스처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를 심는다 할 때 픽스처를 뼈 안에 매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크라운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크라운과 임플란트를 연결해 주는 것을 어버트먼트라고 하고요. 이걸 기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하고 픽스처를 연결하는 스크류가 있겠죠. 스크류가 있는데 이 어버트먼트 밑에 스크류가 달려있는 원피스 어버트먼트도 대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쓰지 않는데 그래서 뼈에 매식이 된 임플란트에 어버트먼트를 올리고 얘를 스크류로 조이고 그 위에 크라운을 만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치아와 임플란트랑 다른 것은 자연치는 PDL이 있다. PDL이 있어서 어떤 세균 저항성이 굉장히 우수하지만 임플란트는 PDL이 없고 또한 그럼에 따라서 위에 한 2.5에서 3mm 정도 되는 생물학적 폭경을 유지해야지만 또 골흡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심는 임플란트가 이런 본 레벨 임플란트죠. 뼈가 자, 이렇게 뼈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뼈 높이에 맞춰 심는 거죠. 임플란트 식립 깊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라이브 시간에 다시 한번 핸즈온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본 레벨이라고 해볼게요. 뼈에 맞춰 심을 때 이렇게 맞춰 심는 임플란트가 있어요. 이것도 본 레벨 임플란트고요. 요거 역시 본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요거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입니다.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심는 거겠죠. 이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장점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큰 장점은 위에 상부 보철물이 올라왔을 때 이 커넥션이 뼈 옆에 있지 않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익스터널 임플란트는 이 구조가 외부로 나와 있는 익스터널 타입이 있고요. 얘는 원피스 임플란트라고, 원바디 임플란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버트먼트하고 임플란트가 하나로 붙어 있어가지고요. 심어 놓고 그냥 자연치처럼 그대로 이렇게 인상을 떠가지고 치아를 만들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자, 간단한 일러스트레이트로 설명을 드리면, 뼈가 있을 때 임플란트를 매식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매식을 하고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 스크류로 어버트먼트를 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크라운을 올리게 되면 비로소 치료가 끝나는 것이죠. 이 그림만 보면 참 간단한데 사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참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각 임플란트의 구조물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의 형태가 다릅니다. 픽스처의 형태가 다르고요. 여기 있는 아스트라 같은데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타입도 있고요. 테이퍼드한 타입도 있고, 이렇게 오보이드한 타입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익스펜딩 바디 있었듯이 심어놓고 스크류 돌리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구조도 초기 고정을 위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파절되고 하면서 이 임플란트 사장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이퍼드 임플란트 형태가 대세죠.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자체가 갖고 있는 셀프 스레딩,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자체가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좋아야지 식립할 때 사실은 좋잖아요. 그게 파고 들어가는 능력이 없으면은 드릴을 정확히 해야 되고, 정확히 드릴을 하는데 임플란트를 정확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닉 센시티비티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이프한 경우에는 살짝 유들이 있게 드릴을 한다 하더라도 잘 들어가기도 하고 잘 리버스로 돌리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 테이퍼드 임플란트가 크게 대세인데, 테이퍼드 할수록 초기 고정을 잡기엔 유리합니다. 초기 고정을 잡기엔 유리하지만 좀 더 테크닉 센시티비티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력 자체가 위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파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해부학적 구조물에 조금 더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테이퍼드한 정도가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싶은데, 이렇게 조금 테이퍼드한 것 때문에 루트가 손상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확률도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또 테이퍼드한 임플란트의 특징은 내가 드릴링을 하면서 식립 방향을 계속 바꿀 수가 있는데요. 테이퍼드 임플란트는 심지어는 임플란트 심을 때도 골질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임플란트 심을 때도 약간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레드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나사선의 각자 회사마다 고유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의 피치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요. 상부가 삼각형인 어퍼 하프 트라이앵글라 피치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로워 트라이앵글라 피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별의별 형태의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자, 생역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측방력이 가해지면 삼각형이나 어퍼 트라이앵글라 피치는 옆으로 밀리게 됩니다. 삼각형의 상부에 우리가 지금 보철이 이렇게 있으면은 캔틸레버링을 상부에서 받잖아요. 하부에서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상위에서 밀었을 때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네오바이오텍 같은 로워
하프 트라이앵글러 피치기에는 상부에서는 버조인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민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캔틸레버링에 조금 더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삼각형 나사선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자, 표면인데요. 표면은 뭐 이제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고, 지금은 뭐 표면이 거의 통일됐죠. 거의 뭐 삼국 통일 이루듯이 전 세계가 통일이 거의 통일다시피 했습니다. 예전에는 티타늄을 머신드 서페이스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매끄럽게 쫙 갈았어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했는데 거칠기가 증가될수록 본 임플란트 컨택 BIC 레이쇼라고 하죠. 거칠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은 표면이 뭐 뼈랑 붙기 때문에 더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티타늄 플라즈마로 팍 뿌려가지고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코팅을 한 임플란트가 생겨났습니다. 임플란트가 있고 이 주변을 코팅을 하는 거예요. 얘를 심으니까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된 임플란트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고요. 여기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한 거라고 쳐볼게요. 이게 주변 뼈랑 굉장히 잘 붙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이 코팅이랑 뼈는 잘 붙은데 이 코팅된 거랑 임플란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돼가지고 세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부터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코팅된 게 사장이 됐죠. 안 썼죠. 그 다음에는 RBM 서페이스가 됐습니다. 꽉 리저버블한 습성 블라스트 메디어로 꽉 때리는 겁니다. 그 거칠게 만드는 RBM 서페이스가 됐다가 최근에는 SLA 서페이스가 완전 대세가 됐죠. 한 2, 3년 전 그때부터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SLA 서페이스는 샌드 블라스팅을 하고요. 그래도 부족해서 산 부시까지 시켜줘가지고 더 거칠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부 때 뭐 초창기에 뭐 15년, 20년 전쯤에 학회장에 가면은 이렇게 학회장에 문을 이렇게 열면 큰 뭐 그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학장 문을 열면 전부 다 쌤 사진이었어요. 거칠기가 누가 거칠고 누가 덜 거칠고 다 이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이 SLA 표면이 나온 다음부터는 너무 이제 뭐 거칠기는 이제 뭐 거의 제 생각이 끝났다고 보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SLA 그 거칠기에 대한 사진보다는 전치부 사진이 뭐 질코니아, 어버트먼트 예쁘게 만들고 포셀린 예쁜 임플란트가 많이 있었다가 최근 한 10년, 7, 8년 전부터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가이드 이렇게 됐었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어떤 임플란트에 트렌드가 있고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SLA 표면이 나온 이후에는 거의 이제 거칠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됐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뭐 나노 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가 하이드로 그 친수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SA 서페이스로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신드 서페이스랑 어플 서페이스는 당연히 표면적이 확실히 증가하죠. 확실히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5년 생존율도 올라가고 잘 붙게 되겠죠. 잘 붙게 돼서 요 IS2 같은 경우에 본 로스 양도 확실히 적고요. GBR을 할 때도 훨씬 좋았다라는 자체 뭐 연구 결과가 있고 논문도 실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문들 뭐 백날 나오면 뭐합니까? 내가 겪어야지. 그래서 저도 신기한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생물학적 폭경이 부족했는지 뼈가 좀 녹았습니다. 녹았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나사선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하나, 둘, 세 개.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2년이 지나니까 더 올라오는데 5년이 지나니까 더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환자가 관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로 뼈가 녹았던 뼈도 다시 찰 만큼 좋은 표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면 친수성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트라움 안에서 칼슘 그 셀레인에다가 임플란트를 담가 놓고 꺼내면 친수성이 있는 그런 픽처를 팔았는데 또 모 회사에서 이걸 카피해 가지고 뭐 CA 그래가지고 이제 칼슘 안에다 칼슘 있는 용액에 담가놨는데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지 뭐 그렇게 비싸게 팔고 있는데 제 생각엔 전혀 뭐
전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임상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밖에서 한번 쭉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친수성기를 좀 올려가지고 그 다음 심는 경우들. 심을 때는 저는 주술을 하지 않습니다. 심을 때는 주술을 하지 않는데 식립 모드로 갖고 여기 물을 미리 뿌려놓으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수성기를 높여서 블러드가 더 올라와서 잘 붙게 만들 수 있는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구강 밖에서 한번 발판을 밟아보면서 한번 물을 뿌려보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초기에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드릴링 모드는 고속 모드잖아요. 식립 모드는 저속 모드예요. 근데 드릴링을 하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고속 모드로 해놓은 상태에서 윙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뼛속으로 슉 하고 사라져 버려요. 1200rpm으로 놓고 하니까 1500rpm으로 놓고 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밖에서 한번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 모드로 바꾸고 페달을 밟아보고 저속 모드로 돌린 상태에서 물을 뿌려보면 지금 내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얘가 고속 모드인지 저속 모드인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 모드 상태에서 드릴링 모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는 큰 실수를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 전에 밖에서 물을 한번 이렇게 뿌리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굳이 뭐 사실 임상적으로 크게 물을 뿌리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단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밖에서 뼈에 대고 뼈에다 놓고선 페달을 밟지 말고요. 밖에서 반드시 페달을 밟아서 얘가 지금 고속 모드인지 저속 모드인지 확인하고 넣으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뼈에 넣을 때 초기 고정, 이니셜 스테빌리티라고 하죠. 이 초기 고정은 나사 드라이버로 나무에 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계적인 힘으로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 힘 전체를 100을 이니셜 스테빌리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과정을 우리는 크리핑 서브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플란트랑 뼈랑 붙었을 때 오스테오블라스트와 클라스트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먼저 뼈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랑 뼈랑 붙으면 초반에는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가 커집니다. 그래서 뼈를 막 갈아요. 간 자리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뼈를 만들어서 붙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뼈를 갈고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갈고 붙이고 막 동시에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핑 서브스티튜션이라 점진적인 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크리핑 서브스티튜션이 일어나는데 초반에는 오스테오 클라스틱 액티비티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결합으로 딱 붙여놓으면 초반에는 오스테오 클라스틱 액티비티가 막 커져요. 그래서 얘가 바이올로직하게 결합되는 건 0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스테오 블라스틱 액티비티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골유책이 증가될수록 바이올로직한 결합은 조금 더 올라가요. 이런 바이올로직한 결합을 우리는 세컨더리 스테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적인 결합은 점점 줄어들고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직한 결합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이니셜 스테빌리티와 세컨더리 스테빌리티의 합을 토탈 스테빌리티라고 하고 이 토탈 스테빌리티는 결국에는 나중에 100이 되겠습니다. 이 100은 이제 영구적으로 가는 거죠. 계속 뼈랑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요 부분을 스테빌리티 딥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여러 가지 논문들은 뭐 2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하는데 제 생각에 2주는 뭐 조금 뭐 스트라우만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조금 같고요. 어쨌든 스테빌리티 딥이 3주에서 한 4주, 5주 사이엔 존재합니다.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임플란트 심어놓고 힐링을 바꾸고 싶어. 힐링을 바꾸고 싶은데 요때는 피하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바꿀 거면 1, 2주 사이에 바꾸지 한 3, 4주 있다가가 토탈 스테빌리티가 제일 적을 때니까 그거 풀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슉 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심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넥션, 힐링 어버트먼트 같은 것들을 제거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를 피해라? 이 3, 4주 정도 되는 요때는 피하고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라우만에서 얘기한 그 토탈 스테빌리티가 점점 가는데 스테빌리티 딥도 적고 빨리 끝난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기본적인 요 컨셉은 항상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넥션입니다.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 임플란트 픽스처하고 상부 보철물하고 결합되는 요 커넥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커넥션은 크게 익스터널 커넥션, 인터널 커넥션 이렇게 나뉘죠. 익스터널 커넥션은 이렇게 그 헥사나 이런 구조물들이 위로 나와 있는 걸 얘기하고요. 인터널 커넥션은 여기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처음에 브레네막 타입의 초기의 임플란트가 익스터널 커넥션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있죠. 1950년대에 개발해서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상용화가 됐으니까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고요. 이 커넥션이 잘 보세요. 짧으니까, 이게 짧으니까 넣기 쉬운 거예요. 걸리는 게 많이 없어요. 넣기 쉽고 스플린팅해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넣었다 뺐다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단 이게 짧으니까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스크류 루즈닝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요. 이게 짧으니까, 자, 짧으니까 넣었다 뺐다 하기는 쉬워서 유지 관리는 쉬운데 얘가 들어갔을 때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입안에서 이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 커넥션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돼서 꼭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널 커넥션은 내부로 구조물이 들어간 걸 이야기하는데요. 자, 익스터널 커넥션은 이게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상부 보철물이 이렇게 왔을 때 한도 끝도 없이 위로 이렇게 높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합체가 있으니까 많이 못 높여요. 근데 인터널 커넥션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끝에까지라도, 맘만 먹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만 맘만 먹으면 이 커넥션을 정말 길게도 만들 수 있겠죠. 단 이렇게 하면 이 구조가 약해지겠죠. 찢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내부로 많이, 내부 구조물을 많이 넣다 보니까 결합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더 쫀쫀하게 잘 붙어있는, 익스터널은 흔들림에 비해서 인터널은 쫙 잘 붙어있는 겁니다. 잘 붙어있다 보니까 스크류 루즈닝도 좋고, 잘 붙어있다 보니까 움직임,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적으니까 세균도 적게 끼니까 크리스탈 본노스도 좋고, 그렇죠? 단 이걸 넣었다 뺐다 하기가 어려워요. 스플린팅 됐을 때 싱글일 때 괜찮은데 여러 개 스플린팅 됐을 땐 이게 길다 보니까 각도가 좀이라도 안 맞으면 막 냈다 꼈다가 어려워서 안 들어가고 안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린팅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인터널 커넥션은 스플린팅을 할 거면 반드시 시멘 타입을 해야 되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터널 커넥션을 가지고도 SCRP 타입의 보철물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저희 박 원장님께서 저희 보철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익스터널 커넥션이 스크류 루즈닝이 많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컨트로버스하지만 어쨌든 흔들려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부로 올라가는 커넥션이 짧고 인터널은 길다. 그래서 캔틸레버링을 받았을 때 얘는 들썩할 수 있지만 얘는 축벽에 걸려서 덜 들썩한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크니까 이 사이에 세균이 끼니까 본로스가 생긴다. 닥터 허만에 의하면 1.5mm는 수평적으로 1.5mm는 타나우에 의해서 농담하게 밝혀졌죠. 하지만 인터널 커넥션은 이게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적으니까 세균이 들낀다. 그래서 뼈가 덜 녹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널 커넥션에서 가장 단점은 얘가 얇으니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학부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스탠다드 임플란트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 우리가 스탠다드 임플란트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에 스탠다드 임플란트 4.0의 10mm짜리가 스탠다드 임플란트였습니다. 익스터널이니까 내부로 뚫고 들어가는 구조물이 없으니까 단단하잖아요. 두껍잖아요. 4.0만 해도 구치부에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인터널이니까 내부로 구조물이 들어가니까 측벽이 얇아지죠. 4.0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치에는 결론은 무조건 5.0mm 이상, 4.5mm는 대구치에 심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5.0, 5.5
요보다 더 두꺼운 거 심으셔도 돼요. 대구치는 무조건 두꺼운 거 심어야 된다. 인터널 타입에서는. 자, 다음은 임플란트 커넥션을 알기 위해서 패시브 핏과 프릭션 핏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패시브 핏은 그냥 슉슉슉 잘 빠지는 거고, 프릭션 핏은 마찰에 의해서 낑겨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패시브 핏은 벗 조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직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서 그냥 딸깍 얹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 핏은 얹힌 다음에 뭐 스크류를 조이기만 했죠. 이 딱 붙어있는 힘이 온전히 100% 스크류의 힘에서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익스터널 시스템이 벗 조인트 패시브 핏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널 시스템도 3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벗 조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딱 얹혀버리는 겁니다. 스크류의 힘으로만 유지가 되는 거죠. 이 패시브 핏이고, 프릭션 핏은 뭐냐면 여기에 몰스 테이퍼라고 하는 10도, 11도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뭐 8도인데도 있고 여러 다 다릅니다. 그 각도가 이렇게 경사져 있어가지고 그냥 우악 낑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콜드 웰딩이라 그랬어요. 이게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힘을 주게 되면 콜드 웰딩, 이 분자 구조가 서로 융합이 된다. 근데 지금은 콜드 웰딩은 안 되는 거로 일단 밝혀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꽉 낑기게 되면 서로 같은 분자가 되진 않지만 강력하게 마찰에 의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프릭션 핏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설거지를 하신 다음에 그릇이나 컵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정리하지 않고 물기가 빠지고 반나절 한나절 있다가 정리하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얘가 쭉 눌려가지고 프릭션이 생겨요. 그럼 경사면에 의해서 프릭션이 생기고 위에 있는 그릇을 들면은 쭉 하고 밑에까지 딸려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프릭션 핏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패시브 핏은 벗 조인트로 만나는 거다. 뭐에 스크류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 거다. 결합력을 받는 거다. 프릭션 핏은 스크류에 의해서도 힘도 받지만 그 경사져 있는 거에 마찰에 의해서도 힘이 생긴다. 그래서 더 쫀쫀하게 잘 붙어 있는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프릭션 핏을 갖는 이유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스트라우만 타입에서 이렇게 8도의 모스 테이퍼를 가진 콜드 웰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사실 맞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여기 와볼게요. 이게 모스 테이퍼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길잖아요. 조금만 안 맞아도 스플린팅 할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얘는 끼기는 쉬워요. 근데 얘는 이게 짧다 보니까 들어가는 느낌이 잘 없어. 손가락에 들어가는 느낌이 잘 없어서 이게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최근에는 이제 리포지셔닝을 위해서 헥스 구조를 만듭니다. 최근엔 거의 육각형이죠. 그래서 팔각형의 뭐 스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팔각형, 그리고 뭐 3i나 캠락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포드 삼각형 형태를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헥스 구조 육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지셔닝 뺐다가 다시 꼈다를 하기 위해서 헥스를 또 만들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인터널 타입의 모스 테이프 경사를 가진 헥스 구조를 많이 쓴다. 제일 많이 쓴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얘가 헥스가 지금 요 오른쪽 요 아래 요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헥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스 테이퍼가 이렇게 경사가 돼 있죠. 근데 요 헥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헥스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헥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위에 픽스처가 얇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지우면 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원래는 몰스 테이퍼만 있으면 헥스가 없고 몰스 테이퍼만 있으면 이만큼 더 픽스 두껍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헥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픽스가 얇아졌죠. 또 이 헥스를 만들 때 빵! 빵! 하고 펀치로 찍어서 만들거든요. 그럼 약간 좀 마이크로 크랙트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헥스 구조가 임플란트의 측벽 자체를 좀 약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널 타입의 그 몰스 테이퍼를 가지고 넌 헥스 픽스처를 쓰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픽스처 자체가 넌엑스로 만들어진 것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유저들도 좀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대세는 뭐다? 인터널 타입의 모스테이퍼를 갖는 텍스 구조다. 자, 인터널 타입은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적어져 가지고 크리스탈 본누스가 좀 적다. 그죠? 하지만 깊으니까 여러 개를 스플린팅 할 때 조금 힘들어서 넣었다 뺐다 하기가 어렵다. 싱글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리포지셔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헥스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원바디 임플란트도 있어요. 사실은 원바디가 제일 좋죠. 왜냐면 아까 제가 계속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사이에 그 정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세균 끼고 하니까 보너스가 있는 건데 이 원바디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원바디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보철이 아이들하게 임플란트가 딱 신겨져 있고 위에 디압체가 딱 있는 경우에는 보철하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철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보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세가 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플랫폼 스위칭이란 컨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스위칭이 뭐냐면 자, 요겁니다. 닥터 라자라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을 한 건데요. 4mm짜리 3, 아까 제가 그 요것도 익스터널 임플란트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익스터널 헥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4.3 여기 직경이 4mm짜리 스탠다드 익스터널 임플란트를 막 했단 말이에요. 했다가 5mm짜리가 나왔어. 5mm짜리가 이 직경이 5mm, 여기는 4mm짜리고요. 5mm짜리가 직경이 나왔는데 이 3i에서 5mm짜리 어버터먼트를 아직 못 만든 거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4mm짜리 어버터먼트를 끼운 겁니다. 왜냐면 내부 구조는 똑같으니까 5mm 직경에 4mm는 꽂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턱이 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 턱이 왜 졌어 그러고 뭐 이렇게 싫어했는지 욕을 했는지 와 좋은 플랫폼 스위칭이야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투덜댔겠죠. 뭐 아이 맞지도 않아 그러고 투덜댔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초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똑같이 할 때보다 얘가 쏙 들어간 데가 뼈가 덜 녹는 거예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터널 임플란트는 필연적으로 1.5mm 정도 뼈가 녹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5mm짜리 픽스처를 심으니까 뼈가 덜 녹아. 그래서 처음에는 두꺼워서 그런지 알았는데 쭉 연구를 해보니까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이만큼 건강한 연조직이 포함됐구나.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 건강한 연조직이 이렇게 붙어있을 단면적이 요만큼이라고 치면 여기는 이만큼으로 더 깊어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커넥션 부위에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 스위칭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플랫폼 스위칭이라고 이름 붙이고 네오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 거의 100% 최근 임플란트에는 국산은 100%고요. 거의 많은 시스템들의 임플란트가 거의 이 플랫폼 스위칭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스위칭된 디자인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물학적 폭정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가져온다. 생물학적 폭정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유한 요소 분석법을 통해 보니까 이 플랫폼 스위칭 돼 있는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플랫폼 스위칭이 안 된 디자인은 커넥션 부위에 응력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는데 플랫폼 스위칭 된 디자인은 응력이 좀 분산되더라. 분산되면 훨씬 더 그 픽처가 찢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플랫폼 스위칭과 관련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모두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시스템들이 이렇게 다 플랫폼 스위칭이 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임플란트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에어바이오텍 IS2 임플란트고요. 심은 다음에 6개월, 2년, 5년이 지났을 때 조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좋은 픽스처 디자인도 있겠고 측방력에 좀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로어 하프 트라이앵글라 피치의 모양도 있겠고 SLA 표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플랫폼 스위칭 돼 있는 것들이 IS2, 3 디자인들이 좀 많거든요. 다른 시스템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플랫폼 스위칭 된 것도 이렇게 차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혼자 이제 생각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 엑셀 보시면은 이게 플랫폼 스위칭 돼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레드 돼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은
예전에는 많이 종종 아스트라 타입을 카피하는 시스템들에서 많이 썼었는데 안 좋은 거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안 합니다. 지금 안 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야,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마이크로 스레드라는 디자인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임플란트 커넥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표면은 SLA다. SLA 표면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다가 뭐 물을 뿌리든 나노 처리를 하든 다 비슷하다. 대항가지다. 그래서 SLA 표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인터널 커넥션을 갖는 디자인이 거의 대세다. 익스터널 시스템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그리고 프릭션 핏과 패시브 핏이 있는데, 요거는 그 숫자의 선호도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프릭션 핏을 그래도 좀 더 선호하고요. 이 프릭션 핏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 그리고 리포지셔닝을 편하게 하는 헥사 구조를 갖는 디자인이 거의 대세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넌 헥스 보철물을 받을 수 있는 넌 헥스 픽처를 쓰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플랫폼 스위칭 되어 있는 디자인을 반드시 쓰셔야 된다. 그렇게 다 돼 있다. 그리고 티슈 레벨 임플란트도 아주 많이 쓰고 있다. 최근에 유저가 많은데요. 자, 결론은 완벽한 시스템은 없고요. 요거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 장단점을 알고 쓰셔야 됩니다. 자, 티슈 레벨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뼈입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있고요. 요게 연조직이에요. 이렇게 여기 본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오고, 요게 본 레벨 임플란트가 되겠죠.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보철물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레벨 임플란트와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가장 큰 차이점이 커넥션 부위가 어디 있느냐예요. 본 레벨 임플란트는 커넥션 부위가 여기에 있고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커넥션 부위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본 로스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버트먼트와 픽처 사이의 커넥션의 마이크로 무브먼트와 세균의 침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 의해서 이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티슈 레벨 임플란트 너무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 로스도 적어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훨씬 본 로스가 적기 때문에 롱지버티에 대한 장기간의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왜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본 레벨을 많이 사용할까요?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높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수직적인 높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치아를 상실하고 대합치가 정출됐거나 아니면 교모가 심해서 구치부에 웨어링이 심하신 분들은 그 수직적인 높이가 부족하고요. 실제로 임상에서 수직적인 높이가 충분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반도 안 돼요. 대부분은 수직적인 높이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이 상부 보철물에 수직적인 높이가 부족해서 자꾸 보철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멘트 타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밖에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제한점이고요. 두 번째, 전치부나 소치부에 있어서 이 어버트먼트가 쉽게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신미적이라는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 GBR을 할 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야 되는데, 얘는 티슈를 관통하는 트랜스 뮤코잘 타입이기 때문에 GBR을 하고 바로 봉합을 하지 못하고요. 힐링 어버트먼트를 꽂아놓는 것과 같은 트랜스 뮤코잘 타입의 GBR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 트랜스 뮤코잘 GBR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저도 굉장히 많은 GBR을 트랜스 뮤코잘로 하고 있지만 아주 크리티컬한 부위에서는 트랜스 뮤코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프라이머리 클로즈를 시킬 때는 이런 어떤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단점들 때문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그래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버트먼트와 픽스처의 정션 자체가 상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임플란트다. 아시겠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뼈가 얇아요. 이렇게 얇은 뼈가 있어요. 얇은 뼈가 있는데, 임플란트를 신게 되면 임플란트 앞 뒤로 충분히 2mm에서 3mm 정도 되는 안전 폭경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으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요 임플란트와 요 뼈 사이가 충분히 2에서
3mm는 돼야 돼요. 근데 임플란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스레드가 노출되고 본 흡수가 와요. 이게 5mm짜리라고 해볼게요. 이게 7번 위치예요. 7번. 자, 그러면 여기가 5mm 직경의 임플란트를 못 심어요. 그럼 4.5mm 임플란트를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깊게 심으면 돼요. 요렇게 밑으로 갈수록 베이자분이 두꺼우니까 깊게 심으면 되는데 밑에 너브가 있네? 그럼 깊게도 못 심어요. 8mm짜리 심었는데 너브가 이러면 어떻게 돼? 6mm짜리 자신 있게 못 심는단 말이에요. 요럴 때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가장 최고의 적응증입니다. 요럴 때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여기 지경이 5mm고요. 그럼 티슈 레벨 5mm짜리 심었으면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상부로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커넥션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폭경은 5mm짜리지만 내부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데는 6mm, 7mm의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철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결론은 언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반드시 적응증이다? 그 하치조 신경까지의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폭경은 얇다. 더 깊게 못 심는다. 그죠? 대합치와의 공간은 충분하다. 그럴 때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아주 큰 적응증이 됩니다. 저도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많이 하진 않고요. 지금까지 뭐 한 20개 내외 안팎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자주 안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갖다 놓으면 조금 개원한 입장에서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뭐 이겨낼 수 있는 뭐 능력과 그런 어떤 딱 그 캐파시티가 있으면은 본 레벨 임플란트와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다 놓고요.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쓰는 것이 제일 좋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각각 임플란트 시스템과 본 레벨 임플란트, 티슈 레벨 임플란트의 차이점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드릴링을 뼈에다가 드릴링을 하는데 그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드릴을 하는 걸 우리는 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티슈 레벨 임플란트, 원바디 임플란트, 익스터널 임플란트, 본 레벨 임플란트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이제 뭐 다 알겠고요. 임플란트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구치 부위에서는 무조건 5mm 이상, 5mm 이상. 초구치 부위에서 저는 가급적 5mm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싱글은 가급적 5mm 하고요. 두 개 할 때는 뭐 4.5mm짜리 두 개를 반드시 스플린팅 해라. 4.5mm도 부족할 때가 많고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그 투스 웨어링 환자가 너무 많아. 최근 한 6, 7년 사이에 그 치아 마모 환자, 브럭시즘 환자가 정말 제가 느끼는 바는 한 3배, 4배 이상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직경이 어쨌든 인터널 임플란트를 서로 하니까 측벽이 얇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치부는 이렇게 한 4에서 4.5 정도 임플란트가 돼야 되는데 너무 두꺼우면은 진지발 리세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전치부에 있어서는 좀 너무 두꺼운 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힐링 어버트먼트의 사이즈는 그냥 주는 대로 위생사가 주는 대로 끼는 게 아니고요. 힐링 어버트먼트의 사이즈는 픽스처의 사이즈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라와야 될 상부 보철물에 예상되는 이멀전스 프로파일의 그 출현 각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철 시간에 우리 박 원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전치부는 가급적이면 4.5에서 5.5, 6mm 안 넘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쓰셔야 됩니다. 너무 넓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쓰시게 되면 잇몸이 얇아져서 나중에 진지발 리세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적당한 임플란트를 쓰시고 구치부에서는 5.5에서 한 8mm까지 최대한 넓은 임플란트를 쓰셔야지 넓은 임플란트를 쓰셔서 잇몸을 넓혀놔야 그 안에 기공사가 아주 이상적인 이몰저시 프로파일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임플란트를 쓰셔야 됩니다. 너무 넓은 임플란트는 안 되고요. 부착치은을 넘어가지 않을 부착치은에 안전하게 한 3mm, 2, 3mm 정도를 여유있게 둘 수 있는 정도의 넓은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항상 모든 임플란트 섹션에서 항상 강조하는데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항상 물어보세요.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물어보는데 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턱뼈가 부러져서 티타늄을 박아놓으면 그 박아놓은 티타늄에는 본 로스가 안 일어나요.
팔이 부러져서 티타늄을 박아놔도 박아놓은 티타늄에는 본 로스가 안 일어나요. 유독 우리 턱뼈에 박아놓은 임플란트만 본 로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입안에 세균이 있고 턱이나 팔이나 다리에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꼬매놓잖아요. 피부, 뮤코자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세균의 공격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입 안에 임플란트는 심겨진 상태에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쪽으로 계속 세균들의 침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커넥션 부위에서는 최소한 3mm 정도의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려고 애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 게 뼈고요. 빨간 게 잇몸이라고 했을 때 힐링 어버트먼트 딱 달았을 때 3mm 정도의 두꺼운 뼈가 있을 땐 괜찮은데 잇몸이 2mm 정도로 두꺼운 2mm 정도의 두께를 가진 잇몸들은 보상성으로 3mm의 생물학적 폭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로스를 만듭니다. 두께가 1mm인 친구들은 2mm 정도의 본로스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3mm의 생물학적 폭종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립 깊이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연조직의 두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악 구치부처럼 잇몸이 굉장히 얇은 부위에는 조금 더 깊게 심어서 3mm 정도의 어떤 생물학적 폭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상악 구치부 같이 잇몸이 두꺼운 부위에는 그렇게 깊게 심을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하지만 요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멀전시 프로파일도 생각하고 GBR의 여부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잇몸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뼈의 두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자, 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제가 46, 7번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로 식립을 했습니다. 식립을 했는데 앞에 있는 6번 임플란트가 조금씩 까맣게 본로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요게 지금 저 잘 나오네요. 요 어버트먼트가 있고 크라운의 요 마진이 거의 저는 이제 이 퀴 아니면 살짝 슈프라 마진으로 설정을 하는데 여기가 잇몸 레벨이에요. 잇몸에서부터 픽스처까지 요게 거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요게 3mm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충분히 이렇게 연조직의 두께가 있는데 여기 앞쪽에 그나마 좀 나는데 뒤쪽에는 3mm가 안 되니까 보상성으로 골흡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흡수가 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상성으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골흡수인 경우에는 굳이 이걸 빼거나 임플란타이티스 치료할 필요 없다. 염증성, 세균성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세균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워터픽 잘 쓰고 치간칫솔 잘 사용하고 유지관리를 잘 해주게 되면 시간 지나서 하얗게 코티칼 피질골 체인지가 되면서 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세균에 오염이 되는 순간 급격하게 높긴 하겠죠. 왜냐하면 러프 서페이스가 노출됐으니까 세균이 그만큼 잘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버트먼트 사이즈에 대한 논문인데 너무 넓은 거는 잇몸을 얇게 만드니까 안 좋고 너무 얇은 거는 잇몸의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적당한 힐링 어버트먼트 사이즈를 골라야 되고 그 적당한 힐링 어버트먼트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악 전치부에 지속적으로 막 고름이 나오는 환자가 있는데요. 보니까 두꺼운 임플란트가 있는 거예요. 두꺼운 임플란트가 있고 어버트먼트도 또 두꺼워. 임플란트가 두꺼우면 어버트먼트라도 얇아가지고 충분하게 생물학적 폭경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어버트먼트도 두꺼우니까 잇몸에 리세션이 오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뼈가 녹고 고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초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다 뼈가 녹아요. 이 뼈가 녹습니다. 너무 얇잖아요. 지금 소구치 부위인데 4.0mm 갖다 제가 한 거 아니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보초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전에 했던 병원이 문 닫아가지고 이름을 제가 얘기하긴 그렇지만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치과는 아닙니다. 유명한 좀 좋지 않은 치과로 치과의사들 사이에 소문난 치과인데 거기에서 4.0짜리 임플란트를 심어놨는데 어쩔 수 없죠. 보초를 만들어 달라고 환자가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보초를 만들어줘서 로딩을 하니까 바로 녹죠. 뼈가 녹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두꺼운 임플란트는 괜찮잖아요. 자, 그래서 사이트 프레퍼레이션,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거창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간촐하게 준비를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준비를 하고요. 임플란트 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오 마스터 키트, 네오바이오텍 식립을 하기 위해서는 IS 풀 키트, 네오 마스터 키트, 뭐 여러 가지 키트가 있는데 네오 마스터 키트에는 다양한 툴을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키트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뭐 드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니셜 드릴을 하는데요. 이니셜 드릴은 두 가지 드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 뾰족한 포인트 드릴, 랜스 드릴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날이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측방 삭제력을 갖는 린덴만 드릴입니다. 네오바이오텍에 있는 이니셜 드릴은 린덴만 드릴도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굳이 포인트 드릴을 쓸 필요는 없고 린덴만 드릴 하나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위스트 드릴인데요. 트위스트 드릴은 긴 거 짧은 거 두 개가 있어요. 33mm짜리 그리고 39mm짜리 두 개가 있는데 개구량이 좋은 사람한테는 긴 걸 써도 편하고요. 뭐 개구량에 따라서 긴 거 짧은 거를 나눠 쓰는데 요 드릴 하나에다가 각각의 스타퍼를 끼워서 쓰는 구조입니다. 드릴 하나에다가 예를 들어서 10mm짜리 스타퍼를 끼우면 요게 드릴 랭스 10mm가 되는 거고요. 13mm짜리 스타퍼를 끼우면 요 드릴이 13m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릴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만약에 5mm, 5에 10mm 임플란트 픽스처를 신고 싶으면 처음에 포인트 드릴을 하거나 린덴만 드릴을 해야 돼요. 매뉴얼에는 포인트 드릴로 되는데 전 린덴만 드릴을 주로 씁니다. 포인트 드릴은 10mm 다 넣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만 딱 린덴만 드릴로 그 자리에다가 폭 하고 마킹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킹만 해놓고 이니셜 드릴 2.5 트위스트 드릴 10mm짜리 심을 거니까 여기 스타퍼는 요 10mm 스타퍼를 끼우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2mm 드릴, 3mm 드릴, 3.5, 4.0 드릴을 단계대로 한 다음에 필요하면 탭 드릴도 하고 필요하면 상부 코티칼을 넓혀주는 카운터 싱킹 드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겨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 트위스트 드릴의 특징이 있는데 네오바이오텍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모든 테이퍼드 임플란트가 다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잘 보시면 10mm 스타퍼를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경은 11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매뉴얼에도 1.2mm 정도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Y 디멘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테이퍼드 임플란트가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마지막 얘가 더 안착될 수 있는 약간의 더 유격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10mm 드릴을 한다 그래서 10mm만 뚫리는 게 아니고 네오바이오텍은 11.2mm가 뚫리는 거고요. 다른 시스템들도 11. 몇 mm, 0.8mm 정도가 더 뚫립니다. 그래서 항상 드릴할 때 하치오신경이나 상악동에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다면 스타퍼를 끼고 드릴할 때 항상 요 Y 디멘전에 항상 Y 디멘전을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한 드릴 깊이를 잘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탭 드릴은 뭐냐면 임플란트를 심는데 스레드의 길을 미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레드의 길을 미리 만들어주면 임플란트가 좀 부드럽게 안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탭 드릴이 있고요. 픽스처 드라이버, 픽스처를 넣을 수 있는 엔진에 넣는 드라이버, 이거는 토크렌치에 넣는 드라이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이렇게 코티칼 탭이나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그 버에 커넥터를 연결해 있는 부위가 드릴로 하기 어려운 손으로 이렇게 탭을 돌려야 될 때도 있고 토크렌치로 돌려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게 만든 게 이제 커넥터고 MD 스페이서는 뭐냐면 이 스페이서 핀에다가 꽂아 가지고 내가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고 나서 주변 옆에까지의 거리를 미리 책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MD 스페이서를 쓰게 되면 임플란트가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걸 좀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절한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식립을 할 수 있는 MD 스페이서입니다. 헥스 드라이버가 있고요. 이거는 헥스에다가 드라이버를 꽂아가지고 힐링 어버터먼트나 스크류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을 또 뺐다 꼈다 하는 거고요. 드릴 익스텐저는 엔진을 쓸 때 인접 치아에 걸릴 때 드릴 익스텐저를 쓰게 되면 인접 치아보다 높은 위치에서 기구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토크 렌치 라쳇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식립 토크를 조절할 때 쓰는 것이고요. 네오바이오텍에만은 특별한 드라이버 홀더가 있는데 저기 7번, 6번 이럴 때는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는데 요 드라이버 홀더, 뎁스 게이지 끝에 드라이버 홀더가 있는데 요 홀더에 드라이버를 꼽았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나중에 핸즈온 할 때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니셜 드릴을 하고요. 트위스트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넣습니다. 임플란트를 넣을 때는 반드시 드릴 모드가 아니라 식립 모드. 드릴 모드를 할 때는 보통 800에서 1200 rpm 정도로 스피드를 맞추고요. 토크는 한 30에서 40 정도로 맞춥니다. 토크가 뭐고
스피드가 뭔가요? 드릴 스피드는 마찬가지로 얘가 회전하는 그 회전 속도를, 그 엔진이 회전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토크는 엔진이 회전할 때 회전력을 하는 추진력의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드는, 그러니까 스피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깎는 거고요. 토크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뭉기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웅 하고 스피드를 내는 거는, 드릴 스피드를 내는 거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덕길을 올라갈 때 마력의 힘으로 빡 치고 올라가는 힘은 토크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넣을 때는 주로 저는 30에서 한 40 RPM 정도의 그 RPM 값과 토크 값을 설정을 하고 식립을 하고, 저속으로 식립을 하는 거죠. 왜? 발열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속으로 드릴 토크를 설정을 하면 굳이 이 시험들을 뿌리면서 식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립하지 않고 반드시 드릴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드릴을 하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식립 모드로 엔진을 바꾸고 항상 식립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이리게이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케이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환자가 발치를 합니다. 발치를 하고요. 충분히 힐드리치가 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항상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봐서 뼈가 있는 부위에 절개를 줘야 되고요. 수평절개, 수직절개 다 주었습니다. 주고 나서 이렇게 린덴만 드릴이거든요. 린덴만 드릴에 스타퍼를 끼우긴 했지만 처음에 이니셜 드릴은 스타퍼까지 끝까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한 2, 3mm만 푹푹 집어넣고요. 그 다음 2.2mm 트위스트 드릴 한 다음에 반드시 이 뎁스 게이지 패러럴 핀, 죄송합니다. 이 패러럴 핀을 넣어가지고 대합치 관계를 반드시 평가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뼈에 잘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대합치는 여기 있는데 임플란트가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합치와의 기능교도 쪽으로 잘 지금 드릴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2.2mm 혹은 2mm 정도의 트위스트 드릴을 하시고 반드시 패러럴 핀을 넣어가지고 대합치 관계를 평가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프리퍼레이션 사이트에 잘 준비가 돼 있으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다 식립한 다음에는요, 여기 화살표는 정방향, 이건 역방향입니다. 정방향과 역방향을 통해서 이니셜 토크를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이니셜 토크가 과도하면 테이퍼드 임플란트인 경우에는 크레스탈 쪽에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크레스탈 본 로스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임플란트가 페일이 난다거나. 그래서 저는 제조사에서는 한 30N 정도로 추천을 하는데 저는 한 25N에서 30 넘지 않게 이렇게 초기 고정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마무리를 했죠. 이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미니 임플란트는 주로 하악 전치부나 상악 측절치부에 주로 식립을 합니다. 12, 22, 요거 말고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혹은 지금은 저는 이제 뭐 풀마우스를 하거나 그럴 때 심어놓고 바로 이미터를 로딩해가지고 바로 보초를 만들어 주는데요. 예전에 제가 디지털 진료를 하지 않을 때는 풀마우스를 하고 미니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덴처에 서포트를 위해서 미니 임플란트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자가 있는데요. 하악 전치부입니다. 하악 전치부 하나 심을 때는 너무 폭경이 얇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임플란트 심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니 임플란트, 원바디 임플란트를 심었고 이렇게 트랜스 뮤코잘 지비아를 한 거죠. 그래서 보초를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이런 환자가 거의 풀마우스에 준하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상악도 여기 2개, 하악도 4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덴처에 템포라리 덴처에 서포트를 준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은 서울 중랑구에 LA 치과로 개원을 하고 있는데 제 고향이 충남 태안입니다. 그래서 그 충남 태안 서산 그 지역에 개원을 했는데 그 지역 분들이 그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고 꽃게를 가을만 되면 엄청 많이 드세요. 근데 이분이 템포라리 덴처를 가지고 꽃게를 드시다가 이 미니 임플란트가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제가 보통 이런 게 부러지면 그런 거 드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막 환자 좀 꾸중도 하고 하는데 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드셨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템포라리 덴처로도 이런 걸 드시는데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 끝나면 뭘 드시려고 그러냐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니 임플란트, 볼 타입의 미니 임플란트는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진료가 잘 끝났고요. 근데 미니 임플란트를 이렇게 템포라리 덴처에 서포트용으로 쓸 때는 이게 얇으니까 잘 빠져요. 잘 빠지는데 얘도 작긴 하지만 얘도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임플란타이티스 생기면 주변으로 번져나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세요. 이렇게 옆에다 심어놨는데 얘의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겨서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써야 되는 임플란트에 염증이 번지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이런 미니 임플란트를 파이널 임플란트 주변에 넣었을 때는 중간중간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혹시 생기지 않나, 본 로스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반드시 겪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2번에 발치를 치아가 파절돼서 발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 측절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볼폭이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데 어떻게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겠습니까? 그래서 3.5mm만 이렇게 미니 커넥션을 가진 임플란트 심는 것보다는 저 차라리 이럴 때는 2.5mm나 3mm 원바디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가운데 잘 심었고요. 여기에는 나중에 노출될 걸 대비해서 합성고를 가지고 트랜스 뮤코절 지별을 해주고 보철까지 마무리가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공중보건의 선생님이나 임플란트 초기에 임플란트를 임상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가 이건데요. 뭐를 하든지 간에 무조건 꺼즈 하나는 깔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꺼즈를 깔아야지 얘가 흘려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갑니다. 꺼즈가 있으면 기도 반사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닫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 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식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꺼즈가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영상 찍으려고 너무 이렇게 툭 던지는 게 티가 나긴 하는데 이렇게 던져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안전합니다. 근데 개글 리플렉스가 심하신 분들은 꺼즈를 못 깔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그 직원분들, 위생사고 조무사 선생님들한테 석션을 빨 때 다 침이나 피를 다 빨지 말고요. 일부 액체를 리퀴드를 목구멍에 남겨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닫게 되고 넘어가더라도 기도가 아닌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전신마취하고 빼내셔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꺼즈를 하나 받쳐놓고 진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케이스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이상하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걸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 환자가 왜 저희 병원에 내원했냐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기 한 2주일쯤 전에 모 치과에서 요 21번인가 22번인가 요 크라운한 치아 요 21번 같은데 요 치아를 발치하고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로 예약을 잡고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러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거예요. 전 너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의사가 진단 내려줬는데 그걸 또 확인하러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는 게 참 같은 동료 의사로서 좋지는 않지만 근데 이 사람은 확인하러 오신 게 사실은 잘 된 게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시스트가 있습니다. 시스트. 레디큘라 시스트가 있어가지고요. 임플란트 심지도 못해요. 빼고 어떻게 심겠어요. 그래서 일단 부어 있으니까 이렇게 에큐트 인펙션이 됐을 때는 그때는 배농, 에큐트 인펙션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배농을 하고요. 고름을 다 빼고요. 힐링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절개를 주고 시스트를 빼냈고요. 에이피코 액토미를 하고 레트로그레이드 필링을 MTA를 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골과 동종골을 사용해서 GBR을 하고 임플란트 없이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환자가 만약에 그 시스트 있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거지로 그걸 뭐 두꺼운 임플란트를 심거나 해서 심었다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보철물이 생겼겠고 그대로 계속 줄줄이 계속 안 좋은 치료가 이어갔고 치과의사에 대한 불신도 더 커졌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자가 왔습니다. 이런 환자가 왜 왔냐면 37번은 아니고 46번에 임플란트 하나 하러 저한테 왔습니다. 저랑 동갑인 환자입니다. 제가 올해 46인데 30 제가 35인가 34인가 3인가 하여튼 뭐 그때예요. 저 30대 초중반 요때 저랑 동갑이었던 여자 환자예요. 30대 초중반에 요런 환자죠. 그래서 입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치주 매우 안 좋고요. 전치부는 굉장히 플레어링 돼 있고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데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젊은 사람한테 생겼을 때는 일단 드립다 임플란트 해놓는 것보다는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는지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결국엔 똑같이 바뀌지 않겠어요? 똑같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 이분한테 앞니가 언제부터 튀어나왔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저희도 어떻게 원래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젊을 때 사진 한번 가져오라고 해봤죠. 젊을 때 사진을 보니까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아서 제가 여기 보시면 치주가 매우 안 좋긴 했지만 치주 컨트롤을 통해서 폐리오를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2달 동안인가 3달 동안에 계속 치주 치료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치주가 좋아진 걸 확인한 다음에 결국에는 교정 치료를 했습니다. 교정 치료를 해가지고요. 플레어링 되어 있는 치아도 전치 각도도 좋게 만들어주고 수직 고경도 조금 더 올려주고 교정 치료를 해가지고 치아 없는 부위에는 GBR을 했죠. 네오바이오텍에 있는 CTI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또 ACM 드릴을 사용해서 자가구를 채취하고요. CTMEM을 사용해서 GBR을 잘 시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물론 전치가 하나 없어가지고 퓨전 치아가 있어가지고 정중선은 맞지 않지만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환자도 너무 좋아했고요. 물론 한 치료 기간이 한 3년 가까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환자도 너무 좋아하고 개선이 너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외모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때가 조금 더 좀 나이가 먹었네요. 그 사이에 어쨌든 조금 더 나이가 먹었는지 피부톤이 좀 그렇긴 하지만 훨씬 더 오늘 미소는 예뻐졌잖아요.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는 이때부터 굉장히 관리 잘하고요. 계속 치주 컨트롤 잘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잘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첫 시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런 환자가 왔을 때 그냥 무턱대고 임플란트를 하나, 2개 심기보다는 이 사람의 무너진 악관 관계를 회복하고 망가져 있는 치주를 회복하고 떨어져 있는 잇몸 관리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모든 것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 사람의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앞으로 그렇게 지나가면서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왜 관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됨으로써 조금 더 이 사람이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고요. 숲을 보기 위해서는 임상가로서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많은 진료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게 많이 한다고 물론 그 개원의 길은 개원의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싸게 많이 하시는 분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고 그만한 논리가 있겠지만 싸게 많이 한다고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비록 저 임플란트 베이직 코스를 듣고 있지만 저희 임플란트 코스를 들음으로써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제가 지금 이 한마디 해드리는 것을 들음으로써 또 임플란트 코스 듣고요. 다른 코스 듣고 교정 세미나도 듣고요. 보철 세미나 듣고 저도 보철 세미나, 교정 세미나, 엔도 세미나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어요. 진짜. 다 그렇게 해가면서 선생님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선생님들의 무기를 많이 가지면은 환자를 대할 때 상담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그 자신감이 환자도 또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자신감과 확신, 그 믿음이 좋은 환자와 그 의사의 관계로 쌓인다면 굳이 힘들게 우리가 정말 정성 들여 노력하는데 그걸 싸게 받는 게 나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웬만한 값어치는 해야죠. 33만 원이 뭡니까? 이거 진짜 정말 좀 개탄할 일인데 제가 갑자기 흥분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의 값어치를 떨어지지 말고 우리의 값어치를 올려가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치과의사가 아니라 선생님과 우리 모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훌륭한 치과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공중보건의사들 세미나 들을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급함을 안 내셔도 됩니다. 조급함을 안 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구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사실 치과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치과의 경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나이는 사실 한 40대,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거든요. 지금 아직도 인구 분포를 보면은 아직도 가장 많은 나이대는 30대에서 한 50대 사이입니다. 앞으로 30년 이상은 끝도 없어요. 30년 이상은 이 인구가 받쳐줄 거기 때문에 물론
애들 실런트는 떨어지겠고 유치는 소아치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치과 의사 많아지겠지만 대한민국 인구 수도 줄고 그래요. 30년은 괜찮아요. 인구 통계 분포를 봐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개원하실 시기 돼서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고 어떻게 광고를 해야지, 어떻게 뭐 업자를 껴가지고 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싸게 받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하실 시간에 임플란트 세미나나 더 듣고요. 상악동 세미나 듣고 GBR 세미나 듣고 교정 세미나 듣고 엔도 세미나 듣고 공부하시고 임상에 적용시키시고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들 실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인터디스플리너리한 다제약적인 치료 접근법이 가능해지게 되면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실 수 있는 선생님이 분명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과대학 가기 어려울 때 치과대학을 입학하신 가장 똑똑하신 수제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금방 잘 깨우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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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old friend. May the force be with you. 예, 제가 좋아했던 스타워즈 시리즈의 그 유행어처럼 거기서 아주 헐리한 그런 워딩이죠. May the force be with you. 선생님들 미래에도 여기서 말하는 force는 힘이 아니고요. 파워도 있겠지만 운, 어떤 신의 은총, 가호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저와 함께 인연이 되셨고 비록 이렇게 웹상이지만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저랑 또 안면을 텄으니까 선생님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치과 의사로서 살아가는 앞날에 이 force가 항상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라이브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